단기 투자자들한테 ESG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방역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어떤 그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푼 것도 굉장히 많지만 나라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푼 돈이 굉장히 커요. 이게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은 사실 규제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자금을 풀게 되면,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풀게 되면은 저 위에서 돈을 풀면서 이게 쫙 그 돈이 효율적으로 잘 풀리게 됐을 때 여기서 트리클 이펙트, 밑에까지 돈이 쫙 퍼지고 그 다음에 트리클 이펙트를 통해서 경제 성장이 된다는 게 기본 경제학의 이론이었어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하다 겪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불안한 상황에서 돈을 풀다 보면은 이 돈이 쫙 밑으로 퍼져 내려가는 게 아니라 되게 안전자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채권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돈이 고여버리는 그 상황들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야, 그러지 말고 정부가 돈을 쓰게 되면 위에서부터 쫙 풀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찍어서 여기다가 재정 정책을 해서 여기다 예산을 배정해서 여기다 돈을 쏘고 여기다 예산 배정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뭔가 이 그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돈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 때는 뭔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공공성 뭐 그런 분야들의 예산을 피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면 IMF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국 정부가 재정 지출과 금융 지원을 했던 돈이 13조 달러 숫자가 또 너무 크네요. 5천조 원이 넘어섰다고 해요. 이 막대한 돈이 정부에서 가치를 가지고 꽂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돈이 어느 쪽으로 꽂히게 되느냐를 살펴보면 이게 친환경, 친사회적인 분야,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정치인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야의 돈이 풀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관련 산업들에 굉장히 큰 예산들이 퍼져나가고 거기에 사업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방향을 잡고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정부의 스탠스와 유사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공공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연기금들도 같이 움직이게 돼요. 대규모 자금들이 이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이쪽으로 흘러갔을 때 이 흐름들을 보면서 편승하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 야, 이번에 정부가 여기다 돈, 정책 자금을 많이 쏟아붓는데 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여기다 정부가 여기에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데 돈이 잘 될 것 같아. 야, 그럼 우리도 여기 투자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편승해서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비즈니스가 정말 잘 될 것인가, 뭐 수소가 잘 될 것인가, 풍력이 잘 될 것인가, 이거와 별개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가지고 여기로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연기금들이 이런 쪽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같이 덩달아서 그걸 샀을 때 이 투자 자산은 수급에 의해서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작년 시장에서 어떤 그 친환경 테마주들이 많이 주가가 올랐던 배경이 정말 그 친환경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냐는 거예요. 펀더멘탈하게 돈을 많이 벌고 이 수급을, 그러니까 이 기업의 그러니까 또 투자 가치,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투자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부 재정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고 여기에 큰 기관 투자자들이 ESG 펀드라는 이름으로, ESG 투자라는 이름으로 이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같이 글로 몰려가서 그 주식을 샀고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ESG 투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우리는 어쨌든 ESG 투자가 됐던 단기로 해서 야, ESG 자금이 들어오면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가 됐던 뭔가 여기에 우리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롱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친환경 산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샀으니까. 내가 이걸 샀기 때문에 친환경 산업이 잘 돼야 되고 친환경 사업이 잘 돼야 주가가 오를 거고 그래야 나의 자산이 불어난다는 포지션을 나는 잡게 된 거예요. 내가 탄소 배출 제로와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자산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산업을 지지해야 되는 투자자의 포지션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자본가들은 여기서 이제 그 친환경 산업이 잘 되도록 유도해야 되고 그러려면 친환경 산업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반대로 전통산업, 탄소 배출을 하는 전통산업의 규제를 강화해 줌으로써 친환경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 우리 같이 소액을 투자한 사람들도 이 기업이 잘 되길 바라고 이 기업을 안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세게 저항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일원이 돼서 친환경 세력의 일원이 돼서 로비를 하게 됩니다. 로비라는 거는 우리가 뭐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접대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산업이 잘 돼야 된다라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리고 거대 자본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로비를 할 수도 있겠죠. 월가가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대규모 투자를 환경에다 하고 나면 정치권을 향해서 후원금이 됐든 뭐가 됐든 정치인들에게 뭔가 로비를 해서 이 친환경 산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유인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전통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달라, 최소한 예전에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포지션이 작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전통 산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기업의 발목을 잡냐, 왜 규제를 하냐,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겠지만 큰 자금들이 친환경 쪽에 들어가는 순간 이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친환경 기업들은 여기에 규제를 하고 그 환경에 대한 외부 효과에 대한 비용을 이쪽 친환경, 그러니까 전통 산업에 지불을 하게 하고, 이쪽은 좀 더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잡아달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정치권, 정부는 그쪽에 맞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이쪽에 친환경 쪽에 어떤 수익률을 보면서 이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사람이 모였고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 베팅대로 위로 가려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전통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환이 이루어져야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좋든 싫든 이쪽에 포지션을 잡음으로써 녹색주의자의 일원이 돼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과제를 풀어야 되고, 여기서 진짜 이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면은 극복을 할 수 있는, 가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로맨티스트들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녹색에 대한 좋은 뜻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부를 압박해서 정부가 정책 바꾸면 이것 때문에 테마가 형성이 돼갖고 주가가 올라갈 거다. 난 단기에 주가 좀 오르면 5% 먹고 10% 먹으면 빠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로맨티스트들, 이런 뭐 돈이나 추구하고 수익이나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이 녹색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로맨티스트들과 저는 그분들의 어떤 신념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럼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거는 그들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세상을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모이고 큰 뜻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의지를 모아주는 것의 힘에는 저는 자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로맨티스트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성이 있다면 실제로 그런 것을 움직이는 힘에는 자본, 그 자본 안에는 이걸 녹색주의가 됐든 아니면 단기 투자가 됐든 여기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 됐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면서 녹색으로 전환하는 큰 힘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녹색은 앞으로 새로운 패권이 될 거예요. 패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ESG라는 그 족쇄를 차고 있는, 달리기를 하는데 족쇄를 갖고 있는 착한 기업과 족쇄가 없이 달리는 나쁜 기업이라고 그냥 규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족쇄 없이 달리는 나쁜 기업이 있을 때 이 둘이 경쟁을 한다면 여기선 100% 나쁜 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족쇄를 차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족쇄라는 것들을 차고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는 착한 기업이라고 불리는 데가 100%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 되는데, 이 자본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게임의 룰을 바꾸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일반 달리기가 아니라 그냥 족쇄를 안 차면 경기에 아예 출전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룰이 변하도록 하게 되는 건데, 같이 족쇄를 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족쇄를 차고 연습을 했던 기업과 족쇄를 처음 차본 기업이 달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곳이 유럽인데,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규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연비 규제도 유럽이 먼저 하고 있죠. 그리고 뭐 탄소 국경세를 매기는 논쟁 뭐 이런 것들도 수년 전부터 논의가 되고 실제 가시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구를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해왔고 족쇄를 차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 족쇄를 차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그 탄소를 뿜뿜하는 것 때문에 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라는 논리로 탄소 국경세 같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국경에다 세금을 매기는 거,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자유무역 협정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금을 매길 거야라고 하면 WTO 자유무역 협정에 어기면서 뭔가 무역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야,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기후의 환경 변화,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매기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거나 우리 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탄소의 어떤 그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페널티 정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걸 매기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그 WTO 자유무역 협정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한 그런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EU 집행위원회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걸 발표할 때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거기서 대놓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녹색 산업은 우리 유럽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철강 산업 같은 게 있어요. 철강 산업은 유럽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미국으로 갔다, 일본으로 갔다, 한국으로 갔다, 중국, 동남아로 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철강 산업은 거의 초토화가 돼 있어요. 되게 완전 사양 산업이 돼서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일자리도 잃게 되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시 살릴 수도 없어요. 왜? 아시아권이 훨씬 더 성장률 좋고 낮은 인건비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철광석은 석탄을 코크스로 이게 섞어가는 환원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탄소 배출을 계산해보면 무조건 1등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체 기술로는 수소 환원 기술이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게 될지도 사실 미지수긴 해요. 근데 유럽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강 산업이 쇠퇴를 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제 와서 철강 산업을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하고 경쟁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철강을 친환경화할 수 있는 수소 환원 기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다면, 아시아의 철강 기업들을 상대로 너네는 탄소가 많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면서 배제를 하면서 자신들이 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수소 환원 기술을 활용한 철강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되면은 그 경쟁력을 유럽 국가, 유럽 정부, 유럽 기업들이 다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수소 환원 기술이 시장성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EU에서는 이미 그 수소 환원 관련한 제철소들을 짓고 있고, 그 환원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 되면은 철강에다가 탄소세를 왕창 매겨서 더 이상 아시아 국가들이나 탄소 배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못 들어오게, 자기들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패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리백 같은 것도 그래요. 아리백이라는 건 물건을 만드는 전 과정에서 그 100% 친환경 에너지로 하는 그런 그 캠페인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277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강제는 아닌데, 나중에 이게 친환경 에너지가 어느 정도 미리 좀 준비가 되고 했을 때 아리백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주거나 이거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면, 뭐 이게 아리백을 안 하는 기업들을 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매기는 상황이 되면, 미리 이걸 준비하지 않은 기업은 자기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를 어떻게 친환경으로 할 것이며, 여기에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준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절대 아리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은 되게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공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아리백이 지금은 그냥 뭐 캠페인성으로 뭐 얘기하고 착한 기업, 깨끗한 기업이라는 차원에서 아리백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자신들이 어느 정도 그 족쇄를 차고 달리는 것에 익숙해졌을 때 아리백을 가지고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멀쩡하게 있다가 경쟁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 기업들은 아시아 국가들한테 뺏겼던 자신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뺏겼던 산업들을 다시 이쪽 그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ESG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던 거는 이 ESG라는 흐름이 단순히 착한 기업, 좋은 기업 뭐 이런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왜 이 ESG가 투자와 연결이 되고 이 투자라는 것이 어떻게 산업 경쟁력과 연결되는지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한 전략들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ESG 관련한 얘기는 자주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ESG 투자를 비롯해서 이 착한 기업 투자가 왜 그동안은 얘기가 안 됐고 지금은 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 ESG 투자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면서 힘을 발휘하고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